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규제 풀자. 규제 개혁이 선언된 이후에 많은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라면에 물 부어주면 3천만 원? PC방에서는 라면은 팔 수 있습니다. 컵라면은 팔아도 여기에 물을 부어주게 되면은 휴게 음식점 허가가 없다면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돼서 한 분이 3천만 원의 벌금을 냈던 그런 사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는 좀 바꿔야겠죠. 하지만 며칠 전에 저희도 다뤘지만은 푸드트럭 규제를 확 풀게 되면은 위생관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리어카놓고 노점하시는 분들은 또 경쟁이 더 심해질 테니까 갈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적이고 또 전략적이고 입체적으로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획도요. 가장 뜨거운 이슈죠. 규제 개혁을 토론 주제로 잡았습니다. 올해 안에 규제 41건 풀겠다.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몇 건을 푸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정말 풀어야 할 규제인지 놔둬야 될 규제인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이번 주에 세 번째 뵙네요. 네, 네. 부족한 사람을 계속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었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제가 화요일날 방송할 때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하게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것에 대한 반등이라면 고루고루 전반적으로 올라야 되고 특별히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들 중에 주요한 종목들은 올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쪽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계속해서 이번 주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월 1일부터는 훅폭풍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여지는데요. 일단 먼저 지수부터 말씀드리고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3.03, 0.15% 상승하면서 198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침 시초가는 5포인트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해외 증시가 나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가 2280억 가까이 매수되면서 시장 상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외국인은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에서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482종목 올랐고 303종목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세였습니다. 2.64포인트 전일 대비 0.49% 상승하면서 544.10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여기는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하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했고 기관은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데 이제 그럼 추세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수급이 변한 거 아니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 보여주었거든요. 그럼 몇몇 분들은 이제 드디어 떠났던 외국인이 돌아온다라는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느냐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펀드의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닙니다. 여전히 이머징 아시안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번 주 체크를 해보면 역시 5억 달러 순 유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을 해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단기성의 매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진짜의 모습, 진성의 모습은 4월 달부터 보여줘야만 그때 진짜일 것이다. 마음을 풀려면 4월 1일 이후의 장을 확인하고 마음을 풀어도 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지금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았었던 상황에서도 최근에 이 1980을 제대로 넘지 못했고 그리고 장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잘 못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상황들 나쁘지 않고 경기 지표들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오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경기 좋은 거하고 한국하고 별반 상관없다라는 건 지난 1년간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대목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까지 얘기를 드리면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이 제일 큽니다.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 일본의 큰 기업인 도레이 같은 기업이 공장을 차리고 영업을 시작하고 가동을 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에너지 단가 아닙니까? 전기세가 싸다는 게 굉장히 유인 요인인데요. 최근에 미국이 그렇습니다. 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에너지 조달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그쪽 제조업체들도 상당히 그 상황이 좋아지고 이래서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한국은 우리의 중간재를 팔 수 있는 대상인 중국의 경기 상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게 지난 몇 년간 보여줬던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과 선진국 증시가 좋다고 해서 한국도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요즘은 좀 다른 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얘기를 할 때마다 뭐 변심해서 떠나려는 애인 잡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진심을 파악하려면은 다음 달 중순께 실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렇죠. 판단을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국내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배당이 계좌에 들어오는 배당 시즌이 되는데요. 배당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MSCI 기준으로 따져보면 세계적으로 MSCI 기준 국가에 들어가는 40몇 개국 중에서 최하위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을 좀 늘려준다면 아마 국내 투자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투자를 더 늘리지 않겠느냐. 좀 기업들이 배당에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바람으로 가져봅니다. 기업들은 배당도 하시고 또 투자도 활발히 해서 경기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또 증시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면은 다음 주 초반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 아침 시작할 때 조금 의혹을 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결제일 기준이냐 아니면 매매일 기준이냐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 오른 걸로 봐서는 매매일 기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1일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증시가 나올 것 같고요. 후폭풍은 4월 1일 이후로 나타나지 않겠냐. 물론 뭐 지켜봐야 되고 후폭풍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으시는 것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좋은 투자의 그 판단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참 일관성 있게 들려주셨는데 다 논리적으로 들어맞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 이 아파트 신규 분양 때 보통 요즘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3순위까지도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 이 순위 안에 마감되는 단지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그 화성 동탄 이 신도시 이 아너스빌이라는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했는데 231가구 모집에 757명이 접수를 했으니까 3.27대1 경쟁률로 1순위에서 다 전 주택형이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84평방미터형 같은 경우는 물론 기타 경기 지역이라는 이제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경쟁률이 무려 23대1까지 갔었고요. 전남 광주에 있는 그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서 중흥 S클래스 센트럴이라는 아마 이건 지방건설사가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역시도 3대1 1순위 마감됐다고 합니다. 또 강릉에서 우미건설이 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순위 안에 다 끝났는데 강릉 지역에서 어쨌든 아파트 청약이 순위 안에 다 마감됐고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서 코롱이 했던 257가구도 역시 3순위에서 모든 주택형이 모집 가구로 채웠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보면은 기존 아파트 시장은 아직
또 물론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효과 때문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거래량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또는 그동안에 너무 붙어있던 그런 수준을 감안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다만 이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네. 어쨌든 상당한 청약 열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 아파트 시장과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에 약간의 양극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새 집을 사시려는 이 신규 수요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다렸다가 새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 뭐 기존 아파트를 굳이 이렇게 하진 않겠다. 아마 이런 심리가 꽤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주변에 요즘 보면은 이젠 좀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요즘 특히 나오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이 면적도 여러 가지 그 실내 공간을 수납 공간도 많고 그래서 사실 기존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뭐 편의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그 청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수요는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열기나 온기가 이 기존 아파트 시장까지 과연 갈지 여부는 아직도 뚜렷하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좀 확신이 들어야지 네. 다들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강릉이라든지 이런 지방에서도 청약이 빨리 마감되고 있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이 새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네. 예. 저랑 비슷하신데요. 네. 가보면은 누구 이제 지인들 분들 집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평형은 분명히 우리 집 평형하고 같은데 그 뭐 체감 면적이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2배까지 느껴질 정도로 네. 또 여러 가지 붙박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그렇고 분명히 아마 그쪽 수요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제 마음을 읽으신 줄 알았어요. 이제 좀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여자분들은 더 하시겠죠. 예. 네, 저도 좀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네요. 일본이 4월 이제 뭐 다음 주네요. 네. 소비세를 이제 인상을 하게 됐잖아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봤을 땐 일본 내부로서도 사실 세금을 올린다는 것. 이 소비세라는 게 우리로 하면 부가가치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품목에 뭐 돈 많은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이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큰 건데. 그리고 사실 이 소비세 인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그 직을 걸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건데 일본이 워낙 재정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걸 하게 됐던 거죠. 17년 만의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1997년에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고요. 네. 그리고 무려 17년 만에 4월 1일부터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소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제품 가격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제품 가격에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뛰게 되고 제품 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소비세를 5에서 8%, 3%포인트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제품 가격이 3%포인트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붙어서 결국 올라가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엔저 때문에 수입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소비세까지 올라가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어 있는 것이 아니냐, 얼어붙게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행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살아나서 그렇죠? 수요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 이런 공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공급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소비 심리를 더 억제시키는 효과가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 일본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 중앙은행이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제한 양적 완화 이거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또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일본이 정말로 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이코노미스트들도 있는 반면에 네. 소비세 인상이라는 것이 잠깐은 인상 직후에 잠깐은 소비 둔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오래가지는 결국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양책을 계속 쓰기가 어렵다. 또 특히 만약에 이 통화의 양적 완화를 계속할 경우에는 엔저가 지금 더 가속화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일본의 엔저는 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요. 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의 환율을 올리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내리는 네. 이 원저 정책을 쓰면은 국제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제 수지가 더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엔저 때문에, 예. 통화 때문에, 이 절하 때문에 오히려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제 그건 이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생산 기반의 대부분이 이제 외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수출 쪽에서는 혜택을 못 펴고, 반면에 일본이 특히 이제 에너지 쪽을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 에너지 쪽의 수입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원유라든가 네. 뭐 각종 뭐 이 원자재라든가 이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일본은 지금 엔저 때문에 오히려 무역 수지가 예. 굉장히 나빠지는, 전통적으로 무역 흑자국인데 오히려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이른바 엔저의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엔저도 양적 완화라든가 이 엔저 정책도 너무 계속 밀고 나가기엔 좀 위험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일본은행이 어떻게 선택할지, 일단은 4월 1일 소비세 인상하면은 한 4월 내지 5월 정도의 경기 지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부양책을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특별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갈 가능성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마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들을 다 역행하는 것들이 네, 많아가지고요. 특이한 부분들이 많죠. 예, 공부를 네.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참 특이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소비 절벽이 일단은 좀 우려가 많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17년 예. 전에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냉각이 네. 됐었다고 하기 때문인데 진짜 우리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사실 우리나라도 결국은 앞으로 증세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증세를 할 경우에 가장 전공법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보편적 증세. 예, 굉장히 많죠. 뭐 네.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업 경쟁력 때문에 올리는 게 쉽지가 않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고소득층만 올리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또 조세저항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냥 불특정 다수가 모두 세금을 더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좋고 또 이 재정 확충 효과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워낙 예민한 문제여가지고요. 너무 예민해요. 네, 예. 이거는 잘못하면은 진짜 이 정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쉽게 선택할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총리직을 걸고 지금 그럼요. 한다고 할 네. 수가 있는데, 네. 글쎄 우리나라도 증세가 하여튼 뜨거운 화두인데. 보편적 증세를 하면은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코너죠. 맛있는 경제에서는 장사 잘하는 법을 또 한번 짚어보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우아한 거짓말을 가지고 경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맛있는 음식에서 경제 이야기를 뽑아보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을 깨워주는 목소리네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졸려요. 아니, 지금이 한참 춘곤증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표현들은 하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표현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죠. 예.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제 콘솔 앞에는 다 괜찮게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장사 잘하는 법을 해서 다들 잠을 깨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 네. 0.5 창업 이야기를 해주신다는데 이건 뭐예요? 0.5 창업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영어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온전하게 소위 얘기해서 올인을 하는 거죠. 전 재산을 걸고 온 가족이 뛰어들어서 가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그냥 취업과 같은 거예요. 그냥 마치 창업을 하는데 모든 걸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리스크가 많죠. 리스크가 크죠. 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모든 것들은 연습들을 하고 결전의 장에 나가요. 맞아요. 운동도 그렇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요새는 뭐 그 골프하고 이런 분들 참 많으신데 골프도 할 때 혼자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연습장 가죠. 네. 그리고 소문 듣고 좋은 코치 있다 그러면 가죠. 스크림도 좀 하시고. 스크림도 하죠. 네. 심지어는 저희 이제 5학년, 6학년 선배님들도 네. 수영장을 간다 그러면 고르세요. 분녀회 같은 데서 어느 센터에는 어떤 선생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코치들을 다 이렇게 섭렵을 하는데 유독 희한해요. 장사만 연습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쉽다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장사라고 보는데 이걸 너무들 쉽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남의 지갑에서 돈 나오게 하는 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랜차이즈 업체 창업 설명회 이런 데 가보면은 당신들은 가만히 계세요. 돈만 넣으시면 저희가 딴 재료부터 해갖고 홍보 마케팅까지 그리고 판매까지 도움 지원 사격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 500만 원. 한 달에 8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그래 장사가 쉬운 거야 이러고 생각을 하시는데 100% 망합니다. 100%. 안 하면 그렇죠. 자신의 전략이나 이런 망할 거 수밖에 이러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났던 그 한국의 장사의 신들은 정말 유명한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장사가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 남의 집 가서 6개월 더부살이를 해봐.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을 해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방이 됐던 홀이 됐던 6개월 정도 있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일단 배제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제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답습해서 나간다면은 훨씬 더 실패의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개월 정도를 남의 집 가서 일을 한다. 직장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그런 분들은 많이 계세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회사가 퇴근을 하자마자 다른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영어 학원을 가서 또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도세요. 근데 이렇게 돌고 승진 시험 보면은 탁탁 붙어주면 좋은데 이놈은 또 왜 이렇게 조금씩만 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하는데 누락되기도 하고 그러면 좌절하죠. 그러면 동기들한테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느덧 내가 이제 슬슬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안하는 게 0.5 창업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불안하시면 불안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러면 방과 후 학습이 되는 건가요? 말하자면.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창업 강좌 같은 데도 많이 다니시되 목표를 설정을 하세요. 6개월 뒤 혹은 1년 뒤에는 내가 이러한 수업 과정들, 코치 과정을 끝내놓고 나서 결정적으로 내가 가야 될 아이템을 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들으면
역시 혹해요. 혹하죠.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공 사례를 한번 들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수업들을 다 마치고 나서 0.5 창업이라고 하는데 회사를 그만둔 상태는 아니에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힘들죠. 예. 6시나 7시쯤 끝나고 야근이 별로 없는 직장인들일 경우 더더욱 유리해요. 그래서 집 근처. 월세가 150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고점이라고 그러는데 네. 150이 넘어가게 되면은 부담스러워지고 결국은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영업시간을 네. 늘린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7시부터 1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심야 식당이에요? 심야 식당은 조금 더 늦게 하죠. 네. 예를 들어 12시에 열어서 밤을 꼴딱 새는데 네. 일종의 영점 창업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 몸 관리해 가면서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내가 적은 비용 갖고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사이에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맥주나 이런 거 와인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7시부터 1시까지만 여는 와인집을 딱 8평이나 10평짜리만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인테리어도 직접 하시는 거고요. 네. 권리금은 무조건 없어야 되겠죠. 보증금이 좀 적고 임대료가 적고 대신 곳이 없지 않나요? 네. 대신 동네 상권이라면 네. 오히려 단골들을 확보하기도 좋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푸짐하게 내놓는 그러니까 6개월 과정 안에는 저는 요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창한 무슨 뭐 신설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샐러드. 네. 샐러드 종류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요새는 소형 튀김기들이 얼마나 이쁜데요. 맞아요. 잘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냉동으로 돼 있는 제품들 사다가 그냥 넣고 튀겨내서 손님상에 푸짐하게만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플레이팅하는 거 배우면 돼요. 이 과정은 한 달이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 0.5 창업 개업을 하게 되면은 첫날부터 조급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6개월 동안 훈련하는 거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모든 재산을 걸고 치킨집 하나 할래도 보통 한 3억 원 들어가는데 그렇죠. 2억 5천 3억 원 들어가는데 네. 3억 내놓고 1년 반 2년 안에 쫄딱 망해서 털고 나오면 2억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들인 인건비도 그렇고 얄미워지자는 소리예요. 1억 내에서 네. 모든 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운영자금 3천에서 4천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건 5천에서 6천 안에 할 수 있는 네.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뭐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네. 그 유명한 신촌 상권들도 빈집이 한 집건 한 집씩 있어요. 그래요? 네. 연세대학교 앞 상권이 사실은 공사하느라고 손님 없었죠. 예. 일방으로 네. 바꿔놨죠. 네. 자가용 못 들어가죠. 주차장 없죠. 굉장히 혼잡하고 가기 싫어졌더라고요. 네. 상인들이 전부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들도 전부 나가서 인테리어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 쇼윈도에 유리창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임대 문의. 전화번호. 예. 오,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0.5 창업 나 충분히 할 자신 있고 그래 젊어서 벌고 혹시 알아? 불안한 미래 이걸로 책임질 수 있지라고 한다면은 저는 0.5 창업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금 모아놓은 거 하고 대출 조금 받고 그러면 한 양반 얘기한 대로 한 5, 6천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직접 몸을 뛸 생각은 안 하고 아르바이트나 점장 하나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친한 동생이 놀고 없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돈 투자 그건 돈놀이 하는 거에 다름 아닌 거예요.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내가 장사를 해 나가면서 내 신경과 근육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기 전에 운동장에 그라운드에서 올라가기 전에 마운드에 서기 전에 6개월 정도 1년 정도 체력을 다루는 체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하는 확률은 철저히 그겁니다. 내가 점장 이쁜애 두고 하면 되지라는 생각.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창업이 0.5 창업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장도 다니면서. 그렇죠. 장소나 뭐 아이템을 좀 특별히 좀 추천할 수 있는 0.5 창업 그게 있을까요? 올해 만약에 뭐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그래 잘 됐다. 기왕 망설이고 있었는데 한번 저에게 권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 기자님께 권해드린다면은 스몰 와인바 같은 거. 스몰 와인바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인바는 되게 거창했어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막 굉장히 거창했는데 와인을 되게 착하고 맛있는 와인들만 20종 더 이상 넓힐 필요도 없고 그리고 푸짐하게 내놓는 그냥 왜 친구 집 소개받아서 가면 내놓을 수 있는 치즈케이크라든지 뭐 할인마트 같은 데서 파는 소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것들 이런 걸 갖고 푸짐하게 하되 사랑방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글을 쓰고 싶거나 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아름아름 또 벌써 필력이 한 19년 20년 다 되시죠?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네. 나이가 더 좋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초년병 기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밤에 와서 상의할 수 있는 거. 그거 괜찮네요. 철칙은요. 네. 0.5 창업의 철칙은 지나가는 행인도 잡아야 되지만 내가 즐길 수 있는 공간. 장사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심야식당 만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밥집은 힘들어요. 밥은 어렵겠고 밥은 힘들어요. 와인으로 간단한 스낵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방을 만든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전문 요리사가 있어야 뭐 횟집 차리고 이럴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맥주집 같은 경우 요새 2014년도에 최고 강세죠. 전대 정말 난리가 났는데 스몰 비어 열풍. 그래서 뭐 2,500원에 작은 잔이에요. 작은 잔인데 2,500원에 크림 맥주를 마실 수 있다 하다 보니까 구역구역 사람들이 옵니다. 재미삼아서. 근데 안주가 제일 비싼 게 5,500원. 더 이상 비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와서 한 잔 먹는데 150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아르바이트생 1명 정도만 두고도 사장이 직접 뛰면서 직접 만나고 왜냐하면 직원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손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유의할 점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신 걸로만 치자면은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 많이 리스크를 지고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밖에 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유의점은 뭘까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0.5 창업이라는 건 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트레이닝 기간이고 연습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저는 블로그 작업을 하시라고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시행착오를 그렇습니다. 짚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사진은 무조건 20장 이상 올리기. 그게 누적이 되면은 이분이 파워블로거가 되십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진 푸드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영화 속에서 영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경제 이야기도 알아보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서도 최신작을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요즘 그 TV 보니까 아주 주목받는 여배우 한 분 계시던데요. 김희애 씨. 네, 그렇죠. 너무 우아하고 예뻐요. 네, 예전에 정말 한때 아주 유명했던 그런 배우였던 것 같아요. 한때 좋아하셨군요. 네. 간만에 김희애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있습니다.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완득이를 쓴 작가가 쓴 소설이더라고요, 원래? 네, 맞습니다. 김여령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인데요. 이 우아한 거짓말은 그 왕따를 당하는 10대 청소년, 이 청소년의 그 자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여러모로 참 완득이랑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 완득이는 보면 그 다문화 가족, 이제 달동네 이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이제 조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많이 비췄었는데요. 이 영화 역시 이제 왕따 그리고 10대 청소년 자살 이걸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득이처럼 중간중간 이제 코믹도 있고요. 아주 이게 어두운 주제인데도 그렇게 어둡지 않게 또 풀어나가는 그 능력이 또 엿보입니다. 또 재밌는 게 이 영화 완득이를 제작한 이한 감독이 또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영화 완득이랑도 좀 느낌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 완득이의 주인공 유아인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나오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그렇군요.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엄마 현숙 그리고 이제 첫 딸 만지, 둘째 딸 현지 이렇게 세 가족이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첫째 딸 만지는 좀 까칠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쿨한 이런 성격이고요. 막내 딸 현지는 또 막내처럼 좀 착하고 살갑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막내 딸 현지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유서는 없습니다. 이제 언니 만지가 동생이 왜 자살했을까 이 비밀을 캐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동생의 죽음에 친구들이, 동생의 친구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동생은 이제 이제 비연대
학생들 사이에서 말하는 좀 은근히 왕따를 당하는 네. 그런 처지였다는 겁니다. 이제 동생의 친구 중국집 딸 화연이가 있고요. 또 이제 만지 단짝의 동생 또 미라도 역시 또 현지의 친구인데 네. 둘 중에 한 명이 큰 책임이 클 것 같습니다. 글쎄 누굴까? 이제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현지가 자살을 하면서 네. 그 5개의 붉은 실구루미를 남기는데요. 네. 여기 남기는 게 엄마에게 남기고 언니에게 남기고 그리고 이제 두 친구한테 남깁니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 틀실은 누구한테 남겼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붉은 실꾸러미를 남겼다고요? 네. 5개를. 그 구루미에 보면 네. 이제 그 각자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쪽지가 있어요. 예,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청소년 자살도 요즘 참 나올 때마다 속이 상하기는 하는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청소년 자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자살 정말 심각한데요. 네. 거의 지금 10여 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고의적 자해 사망자, 즉 자살이죠.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28.1명입니다. 많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20년 전인 1992년 보면 8.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자살률이 무려 3배 이상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2012년 기준으로 OECD 표준 인구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자살 인구 10만 명당 29.1명인데요. OECD 평균이 12.5명입니다. 무려 2.3배, 네. OECD 평균의 2.3배입니다. 우리나라 그 자살률, 그 다음에 자살한 인구를 보면 이게 IMF 이후에 자살 인구가 폭증합니다. 아무래도 그 외환위기 이후에 그 짙은 그늘이 지금까지 연결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자살 주된 이유 분석해보면 역시 경제적 문제가 가장 많고요.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왕따나 성적 이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때는 또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은 이 영화 속에서는 사회적인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경제 현상은 어떤 걸 찾으셨어요? 네, 그 자살한 이제 현지 그리고 현지의 친구 화연 네. 두 사람은 절친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화연이 이제 절친 인증을 하자. 네. 그러면서 이제 현지에게 MP3 플레이어 하나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대신 이제 화연은 디지털 카메라를 주겠다 예.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 MP3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에서 현지가 엄마에게 MP3를 사달라. 네. 예, 이러는데 이제 엄마는 생활비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 네, 다음 달에 사줄게. 예. 라고 달래는데 그날 현지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와 MP3를 바꾸는 것, 사실 이제 물물교환, 어떻게 보면 이제 막교환 방식인데, 네. 오늘 경제금융에서 나오는 이런 막교환 방식, 요걸 좀 제가 좀 설명해 두고 싶은데요. 네. 만약 이렇게 현지와 화연의 이런 막교환 방식을 경제금융용어로 설명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스와프 거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야, 여기서 스와프 거래를 꺼내시다니. 네. 이 스왑 거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스왑 거래라는 것은 그 미래에 특정한 날짜에 어떤 상품을 상대방 상품과 이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 이제 서로 쉽게 말하면 교환을 한다는 거죠. 네. 뭐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체인지 오버다 부르기도 하는데 상품 가치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현재 그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일종의 이제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라든가 그 상품의 가격이 너무 출렁이면 현지에서 이제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교환 대상이 상품인 경우에 이제 상품 스와프를 하는데, 네. 뭐 쌀이라든가 밀, 옥수수, 이런 이제 곡물, 그다음에 원유가 대표적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쌀을 사는데요. 네. 석 달 뒤에 살 쌀의 가격을 무조건 한 가마니에 10만 원, 오늘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네. 만약에 이게 석 달 뒤에 11만 원이 되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만 원을 버는 셈이고, 그렇죠. 예, 9만 원이 되면 만 원은 손해 보는 셈인데, 네. 이제 이때 장점은 석 달 뒤에 무조건 10만 원 이렇게 가격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그렇죠. 예,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내가 쌀 가공업자라면 비용 10만 원은 산정해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스와프 거래가 필요한 게 아무래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때, 뭐 지금 5만 원인데 뭐 석 달 뒤에 20만 원 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뭐 만 원 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둘 다 위험을 해지하자.
이러면서 이제 많이 씁니다. 네. 이런 또 상품 말고 또 금융자산도 많이 거래를 하는데요. 예. 이제 금융스와프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이제 외환, 채권 많이 하다 보니까 외환 스와프, 통화 스와프인데 네.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미래 환율이라든가 채권 금리를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서로 매매하는 건데 네. 이제 주로 이제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부도 스왑. 그렇죠. CDS 예. 이런 것도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 국가 간의 이 통화를 바꾸는 통화 수합이 있잖아요. 네. 예. 뭐 사실 뭐 저런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면 요즘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가장 많이 보는 통화 스와프, 이게 이제 국가 간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많이 네. 얘기합니다. 국가 간에도 이제 자국의 통화를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요. 국가 간 맺은 이제 통화 스와프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은 이제 해외에서 특정 자금을 구하기 힘들 때, 특히 이제 위기 같을 때, 네. 자금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마련이 된 건데요. 아마 생각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그때 통화 스와프 맺은 거 네.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까지 돈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 300억 달러까지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원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무조건 빌려주는 네. 그런 그 계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달러가 더 많으니까 외환 보유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의 외환 보유액이다. 아니면 또 외환 마이너스 통장이다. 네.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IMF 위기 때는 정말 이게 없었잖아요. 외환 보유액 자체가 네. 바닥이 났으니까 통화 수합이라도 있으면은 좀 빌렸을 텐데. 맞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통장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불안했었죠. 네. 근데 요즘은 위기가 아니라도 통화 수합을 많이 맺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도 아닌데 왜 국가 간 통화 스와프를 맺을까? 그러게요. 이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115조 원에 115조 루피아. 예.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우리 한국은행으로한테 약 10조 7천억 원을 필요할 때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 건데 네. 위기가 아닐 때 두 나라가 맺는 통화 스와프는 주로 이제 무역 결제 용도로 많이 씁니다. 아, 예.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보면 무조건 달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달러로 한번 교환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어떤 물건을 수출을 하면 인도네시아 바이어는 루피아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를 우리한테 줄 테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수출업자는 이 달러를 받아서 다시 환전을 해서 원화로 바꿔가지고 수익을 챙기는데 네. 이때 그만큼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을 덜 거치게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익이겠네요. 네. 또 예. 동시에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출렁일 때 또 수출업자가 또 불안해서 네. 상품 거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양국이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바로 우리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루피아를 받아서 한국은행에 가서 원화로 바꿀 수 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는 뭐 무역 결제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수수료도 아끼고 미래에 대한 환율에 대한 불안감도 그러니까요. 아끼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원화의 국제화에 유리해집니다. 아, 그런 면이 있군요. 네, 예. 즉 달러 가격에 따라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 원화와 루피아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달러에 매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우리 원화를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미국이 무슨 테이퍼링을 한다, 네. 돈을 푼다, 외환이 부족하다 이럴 때도 상대적으로 또 방어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나라들과 지금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거든요. 어디예요? 호주도 있고요. 예. 또 중국도 있습니다. 예. 또 말레이시아도 있고 또 일본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 총 규모 무려 한 199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이거 주로 이제 무역 결정으로 많이 쓰이고 만약 중간에 우리가 위기를 맞는다 이랬을 때는 또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받아 쓸 수 있는. 예. 일본과는 오히려 규모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네. 사이가 나빠지면서. 네. 일본이 아마 내년까지인가 우리가 계약이 됐을 텐데 네. 더 연장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감정에 또 이런 데도 또 이입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안전자산이니까 우리가 위기 때 안전하려고 사실 맺었는데 지금은 굳이 엔화 없어도 된다. 네. 이게 바꿔 말하면 우리 국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한 거짓말에서 수압 얘기를 하다가 또 마치게 됐군요. 네.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금요일 3, 4부는 금요기획으로 진행이 되죠. 오늘 주제는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규제 개혁입니다. 속도만 내느라 따져볼 걸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1대1 토론으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